국가 중심 세계 지도와 음, 무역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뿐만 아니라 원산지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국가 중심 세계 지도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통상적으로는 적도를 놓고 보니까 이제 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얘가 지금 점점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와 국가를 놓고 볼 때는 아,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무역을 한다거나 그 나라의 브랜드를 안다거나 또는 원산지를 안다거나 할 때 특히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환경, 기후 환경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되고, 역사도 좀 알아야만 되고, 이렇습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고, 뭐 수입도 많이 하죠. 어, 이제 그 나라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요즘에 그 베트남이 이제 짝퉁 낭속을 막 계속 하면서 이제 베트남도 이제 나름 그 짝퉁이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눈에 띄는 곳에서 사라지면 결국 그 상가에서는 사라진 짝퉁 자리를 뭐 예를 들어서 자 한국처럼 노브랜드가 차지하지는 않을 테고 새로운 브랜드가 차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브랜드가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 이게 무역과 관련된 또는 원산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컬 브랜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도메스틱 브랜드요. 아니면 수입 브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국적 브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다국적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무역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원산지 자체가 그 나라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일단 무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전자상품 중에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나라에 퍼져 있으니까 뭐 더 말할 곳이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상품이 그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상품을 한국으로 수입을 해온다거나 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서로 국가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비즈니스를 하는 때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란하고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의 지금 전시 상황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이런 그 생산 그러니까 뭐 생산 공장을 거기에 두고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중심 세계 지도니까 오늘의 선택은 어디를 해보는 걸까요? 이게 두 나라가 상호 교류를 하는 나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수출을 하고 그 나라에서는 거의 수입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나 뭐 식품 그다음에 그런 정도의 어떤 것만 이렇게 그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한국은 그것만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 좀 대등한 관계에서 수입 수출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은 너무나 빤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 정도로 한번 가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히 떠오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음, 독일? 아, 독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의 맹주이기도 하고, 어, 유럽 중에서 북부를 가장 많이 망가졌다가 북부를 또 가장 많이 빨리 이룬 나라이기도 하고, 요즘엔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뭐 전자 브랜드 같은 경우나, 아, 전자 브랜드가 아마 독일에 수출이 되겠죠. 아니면 현지 공장이 있거나, 독일에서 한국 브랜드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독일과 한국은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독일 제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죠. 음, 이게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독일 제품이 어디에 쓰이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산업 쪽에서 들어가면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오죠. 자동차가 좀 대표적이다고 볼 수 있어요. BMW 같은 자동차들, 오토바이 같은 그런 브랜드를, 자동차 브랜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보편적으로 그 상호, 서로 이렇게 같은 브랜드가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니까, 가격 차이가 나거나 퀄리티 차이가 나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국가 중심 세계 지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한국과 독일은 어떤 무역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역의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시기나 무게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항공 화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퀄리티가 높고 고가이고 그 좀 부피가 적고 무게가 적으면 항공 화물도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로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얼만큼 그 국제적으로 이제 한국과 독일은 얼만큼 무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체크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하나 예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가 중심 세계 지도에서 한국과 독일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은 서울 기점 북위 37.5도에 127도, 동경 127도 정도가 돼요. 독일은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영국이 본초 자오선 제로니까 영국 기준으로 봤을 때 동경 한 20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경 한 그 차이. 왜냐하면 영국 다음에 프랑스, 프랑스 다음에 프랑스 옆에 벨기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덴마크 있고 덴마크 옆에 독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 그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본초 자오선 제로점에서 거리가 뭐 한 1500km 그 정도 되면 15도? 10도? 그 정도 되겠네요. 동경은 그렇고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위도입니다. 북위. 그러니까 의외로 독일이 좀 높아요. 영국보다도 더, 영국이 52도예요, 런던이. 독일이 52도인데 아마 독일은 52도 더 높고 55도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국하고의 의도 차이가 제법 납니다. 한국이 37.5도니까 의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 몇 도인가요? 어, 17.5도? 18.5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37.5를 빼면 2.5를 빼는 거네요. 20에서. 그러면 17.5도가 되는 거예요. 그 17.5도 차이라는 거는 의도에서 17.5도 차이는
거리상으로는 꽤 많은 차이 나는 거예요. 77 하면은 1이고 1290km 차이 나는 겁니다. 의도상으로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게 고의도, 만약에 이게 지금 55도 정도가 동북아에 위치해 있는 의도다 그러면은 막 저쪽 그 시베리아나 몽골 이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 그 더 위로 가는 겁니다. 거의 캄차카 반도 아래쪽까지. 왜 이 차이가 이야기하냐면 독일이 추운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이 추웠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유럽 다서양 북부의 어떤 그 영향으로 해서 유럽이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다.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북이 분명히 55도예요. 근데 몽골보다는 안 춥다. 몽골도 거의 북위 55도 그 근방인데, 북위 55도 근방인데,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과 독일이 지금 17.5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과연 한국과 독일은 어떤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까라고 보면, 낮과 밤의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태양빛을 이렇게 지금 지구본 위에가 있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는 지역이 내일 모레면 하지인데 이 하지 때 우리가 보통 낮 시간이 한국은 14시간이라면 아마 독일은 15시간에서 15시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시간이나 2시간 더 길다라는 건 아주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의외로 그 수상 스포츠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수상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라들은 여름이 긴 나라들이 대부분 좋아합니다. 캐나다, 또 북유럽, 그다음에 뭐 러시아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등등등. 물론 수상 스포츠를 이제 최근에 생활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이 북유럽 사람들이나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수상 스포츠를 더 좋아해요. 한국도 좋은 조건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지 때 낮이 기니까. 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수상 스포츠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패들보드를 처음 2017년에 베트남에서 하면서 지금까지의 변화가 불과 8년인데 8년 동안의 변화를 외부 사람 입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보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수상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싱가포르이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국가 중심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관찰을 하면서 그런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독일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낮과 밤의 그 시간차가 크다. 이거는 하지 때는 낮이 길지만 공지 때는 반대로 낮이 짧고 밤이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지만 기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부는 시베리아 쪽에서 나오는 찬 공기가 들어와서 한국은 엄청 추운 나라고, 독일은 대서양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유럽 전체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다. 오히려 독일의 반대편인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이 더 이제 예, 영향 북극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독일을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독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교한다면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 중심으로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 그러면 독일하고 우리가 어떤 걸 교류를 한다. 만약에 독일에서 살아봤거나 하면 너무 잘 알 수도 있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독일을 가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독일에 대해서는 유럽의 그 강국이고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옛날 뭐 신성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어떤 나라에 투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아, 그 아주 많은 역사적 굴곡을 가지고
온 나라 중에 하나고 지금도 유럽 세계적으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 중에 하나다 정도 아는 걸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두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국 서울과 독일의 베를린을 아, 일직선으로 연결한다. 가장 빠른 길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대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원. 자, 그러면 대원으로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평균 의도값을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벌텍스를 갖다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의도값이 37.5도하고 아까 55도 해가지고 뭐 17점? 17.5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략 뭐 한 8도 정도, 8점 얼마 정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45도 정도가, 북위 45도 정도가 평균 의도값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동경 10도에서 127도, 한 20도 보고, 동경 20도에서 127도면은 107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버텍스라는 것이 그 가격이, 값이, 어, 정도의 반이니까 이 127도에서 107도에서 한 53도 정도, 53도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을 공식을 외우면 arc tangent 값에서, 어, arc tangent 값에서, 음, 코사인 53도, 그 다음에 그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그건 이미 계산해 본 거니까, 한번 AI에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은 코사인 53도는 53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코사인 53도는 0.618이네요. 그러면은 아크 탄젠트 가로하고 1분의 0.610 6018 6018을 넣으면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게 vortex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평균에 대한 vortex입니다. 계산을 해주네요. 59.04도로 나옵니다. 여기 공식이 있어가지고, AI가 이런 것까지 해주니까 좋네. 평균 값으로는, 벌텍스가 59.4도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그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또 해볼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독일하고 서울하고의 대원을 쫙 그었을 때 독일보다 더 높은 위도로 약간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지나가서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59.4도, 그러니까 60도까지는 안 넘어가는 거죠. 쭉 내려오면, 독일을 지나서 폴란드를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지나겠죠. 러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러시아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러시아를 쭉 가다 보면 중앙아시아를 살짝 지날 수도 있고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쭉 지나서 중앙아시아 또는 이제 중국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라인을 타고 바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사실 독일과 한국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항공 기준으로 따지면은 북반구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물리적인 라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사이를 항공기가 지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공기 부분은 그렇다 치고 뭐 항공은 바꾸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대원이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 사이에 연계되는 그 라인의 그 지점에서 그 직선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도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는 제법 있는 편이죠. 아까도 그 경도가 107도면 160도 정도 잡으면은 107도면은 만 킬로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아마도 0.4 정도 하면은 0.4, 0.5, 아니 0.6 정도 해야 되겠네. 한 6천, 7천 킬로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정도. 이거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음. 이 내용을 한번 내가 한 이야기를 AI한테 한번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얘기를 꽤 많이 얘기했네요. 한 페이지 가까이 얘기했는데 그 정리를 이제 국가 중심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독일과 한국의 관계를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중심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독일의 어떤 사회 문화,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한국과의 무역 관계,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울의 사회문화, 그다음에 독일과의 무역 관계, 그리고 대원에서 봤을 때 그 독일의 베를린과 한국의 서울을 지나는 대원의 중심 벌텍스가 아, 벌텍스에 대한 부분도 안내해주고 아래 내용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능하면 잘 분석해주고 길게 분석해주세요. AI한테 이제 아까 주저리 떠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추가를 하면 대략 7페이지가 분량이 꽤 많았는데 AI가 나름 문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쨌든 국가 중심 세계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정리를 해주네요. 베를린 52.5도라고 나오고 동경 127도, 베를린 13.4도 대략 예측이 맞네요. 위도 59도, vor텍스 의도가 환경 교육 의도. 와, 좋은 자료가 나와. 의외의 좋은 자료가 나와. 이거는 블로그에 내가 이걸 작성을 할 거니까, 그냥 블로그 링크만 걸어 놓겠습니다. 더군다나 인포그래픽도 나오는데.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아, 아래는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관점에서 한국, 서울과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무역관계, 환경, 그리고 두 도시를 잇는 대원의 중심점 벌틱스 분석까지 포함한 종합적 분석입니다. 국가 중심 세계 지도란 무엇인가? 기존 세계 지도는 주로 적도 중심 또는 서구 중심 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중심 세계는 특정 국가, 한국, 독일을 중심으로 놓고 그 주체국가의 시각에서 지리, 경제, 문화, 정책적 흐름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지도는 상대성과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며 글로벌 브랜드, 무역 흐름, 환경 이슈 등을 재배치해 지정학적 의미를 강조하는 데 유용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서울, 높은 디지털 기술 효과 도시 밀도, 스마트 시티, ICT 인프라, 공공 와이파이, K문화 확산, 대중문화 중심, K팝, K드라마, 한국어 학습 열풍, 고학력 기반 4차 산업 기반 인재 중심 사회, 강한 공동체 의식과 빠른 변화 수용, 독일과의 무역 관계는 독일로부터 수입은 산업기계, 화학제품, 의료장비, 자동차, 의료장비, BMW, 벤츠, 주요 수출 부문, 전자제품, 삼성, LG,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부품, 무역 밸런스, 한국은 독일의 유럽 내 전략적 파트너로 EU 전체 대표 무역량에 의미 있는 위치에 합한다. 독일을 중심으로 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베를린 중심, 사회국가의 기반, 교육, 의료, 무료, 네. 유럽연합 정책의 중심, 환경정책 순도국, 재생에너지 사용률 높음, 에너지 와인드 정책, 철학, 예술, 과학의 중심지, 괴테, 베토벤, 아인슈타인, 문화적 사상, 다문화, 아인슈타인이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어쨌든, 다문화 포용성, 이민자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포용적 도시문화, 한국 다문화 포용성, 이민자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포용적 도시문화, 요거는 한국도 연구의 대상이고, 일본도 대상이고, 다문화로 가는 부분을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과의 무역 관계, 한국 제품 선호도 증가, LG, 삼성, TV, 현대, 기아차 증가세, K푸드, K뷰티 확산, 한국 김치라면, 코스메틱 등 소비 트렌드 확산, 산업협력 분야, 특히 친환경차, 반도체 장비, 자동화 로봇 분야에서 협력 강세, 배원의 개념과 vortex 분석. 배원이란 지구상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경로인데 이 경로의 최고 의도점 또는 곡선의 가장 북쪽 지점을 vortex라고 합니다. 서울 베를린 간 vortex 계산 약하기 서울 의도 30.5도, 베를린은 52.5도, 정확히는 52.5도. 서울 경도 127도, 베를린 경도 13.4도, 의도 평균 약 45도 정도, 경도 차이는 113.6도, 그리고 볼텍스 의도 계산을 하면 약 근사치로 59도, 볼텍스 정도는 60도? 60도라. 그 정도 되겠네요. 카자흐스탄, 러시아 지역 예산. 버텍스 지역 예산. 서울과 베를린에 있는 대원의 최고 의도점은 러시아 중앙 혹은 카자흐스탄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이 버텍스는 지구 공유산 서울에서 서북쪽, 그다음에 베를린에서 동북쪽으로 경로가 휘어지면서 발생합니다. 환경 및 기후. 하지 일조 시간은 맞네. 차이가 많네. 낮이 한국은 14시간인데 독일은 16시간, 일조 시간이 그렇습니다. 16.5도. 그러면 보통 여명 시간까지 따지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한국은 16시간, 한 15시간 정도 되고 여명 시간까지 따집니다. 여명과 일몰 후에 해가 남아있는 상황. 그러면 독일은 거의 18시간 정도 낮에 활동을 아침에도 수상 활동을 하고 일하고 저녁에도 수상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큰 차이다, 같습니다. 이후 온대 모순 여름 덥고 습하다. 온대 해양성 여름 선선하고 겨울 온화하다. 좋네. 환경 이슈 미세먼지 여름 폭염 환경 이슈 겨울 강풍 여름 가뭄 증가하고 있다. 홍수도 많이 나던데 독일. 어쨌든 독일은 서울보다緯도가 약 15도 높지만 대서양과 인접해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유지합니다. 반면 서울은 대륙성 기후로 인해 계절 차이가 뚜렷하면 환경 이슈 미세먼지가 더 부각됩니다. 이거는 지구적인 측면에서의 바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원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이 일련의 변화를 이해하면 그냥 잘하면 부처님 손바닥처럼 내가 지구라는 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당연히 한국의 환경은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환경을 이런 기준으로 어, 알게 되면 손바닥처럼 알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지구는 사실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아예 지금 그 지도를 볼 때도 거의 왜곡된 지도로 보고 있고 의도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의도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뭐로 봐야 된다? 대원 기준으로 봐야 얘를 진짜 1대1로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을 연결하는 대원은 적도가 같다. 경도가 똑같다. 또 오류가 없어요. 오차가. 그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그 대원에서 좌우로 이제 대원을 적도처럼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위아래로 한 20도 정도까지는 코사인 20도가 0.89 뭐 이럴 겁니다. 그러면은 오차율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 미만. 근데 만약에 그 일반 지도로 우리가 그냥 독일과
한국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오차율이 얼마큼 가냐면 독일이 지금 55좀 넘어가니까 50이 넘어가니까 60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40% 이상 넘어가요. 한국도 만만치 않고. 한국 한 30%? 40%? 평균 내가지고 45% 정도의 지리적 오차가 있는 거예요. 두 나라 사이에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유럽에 있어. 한국은 지금 동북아에 있어.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러시아 엄청 커. 중국도 엄청 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40%의 오차율이 있다라는 거는 얘들이 엄청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한국과 이 독일을 이렇게 라인으로 봤을 때는, 어, 대원으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본 적이 있느냐? 거의 없다. 지구본을 보면 되지 않냐? 보면 되죠. 당연히. 구글러스 보면 되고. 이해가 충분히 되죠. 우리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 모든 자료는 지금까지 본 모든 자료, 교육 자료, 학교에서 본 자료 등등 모든 지도 자료는 이미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웃풋할 때 그걸 기반으로 아웃풋하는 거기 때문에 독일은 멀고 그리고 뭐 독일하고 우리의 환경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그게 안 되죠. 생각을 집어넣어도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데이터가 나오는 아웃풋이 뭐예요? 다 메르카토르 노법에 의한 거예요. 방송에 나와도 그렇고, 지금의 현재 과학이나 뭐 이런 걸 하는 모든 지도들을 봐도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지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게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진짜인데, 바탕은 오류가 있다. 그게 현 지도의 맹점이죠. 근데 그거를 국가 중심 세계 지도로 놓고 보면, 데이터도 맞고, 지리적인 오류도 없고, 환경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아, 국가중심 세계 지도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 뭐의 도움으로? 지금 내가 하듯이 AI의 도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무료 버전만 써도 이게 리뷰가 되는데, 유료 버전 쓰면 더 깔끔하게 리뷰가 될 것 같아요. 데이터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한번 이게 좀 영상이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봐서 좀 호응이 있다 그러면 유료 버전도 써야 되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역과 원산지 브랜드 관점 비교했을 때 대표 브랜드는 한국은 삼성, LG, 현대기아, KBT 화장품이 가는구나. 독일은 BMW, 벤츠, 아우디, 지메시, 보쉬 역시 자동차, 공구. 무역 특징 수출 주도형 OEM 생산 관점 품질 중심 제조, EU 공동 규격, 그다음 원산지 이미지, 기술력 가성비, 정밀 신뢰 내구성, 무역 협력, 유럽 내 스마트 팩토리 자동차 배터리 협업, 한국의 전자 IT 부품 수입 지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완제품도 있지만 부품에 대한 교류가 상당히 크다. 사실 무역업의 기준이나 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성 제품이 크면 클수록 고가면 고가일수록 거기에 따른 음, 부가적인 어떤 팩토리가 하나의 팩토리가 아니라 중앙 팩토리가 있고 사이드 팩토리가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교류가 실제로는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인식은 무역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은 K텍, K컬처, 독일은 기술과 신뢰, 이미지로 글로벌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국가는 상호 보완적 무역 협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독일을 평가하기는 쉬워요. 근데 내가 독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이거는 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전문가가 되려면 독일에 가봐야죠. 독일에 가서 시장 조사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인식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독일 문화를 알 수도 있는 거고 독일어를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 중심 세계 지도를 통해서 단지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나라를 다 다닐 수는 없고, 내가 이제 특정한 나라를 선택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내가 독일어를 공부한다. 내가 독일과 어떤 교류가 있다거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의 문제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독일은 어떻다라는 거를 이렇게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만약에 내가 독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독일에 가봐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죠. 어쨌든 그나마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력이 이게 좀 좋아질 수 있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종합결론. 국가중심 세계지도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베를린은 지리적 차이만큼이나 사회문화, 기후, 무역구조 등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가집니다. 당연히 가지겠죠. 아주 먼 나라고.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독일이 그 뭐 공간? 조선의 공간을 세울 정도였고 중국의 그 청도에 칭다오 맥주 이런 정도가 이제 교류의 부분이고 또 독일의 누구야?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 보고란 사람. 이 사람도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고양이가 왔네. 기술, 산업, 교육, 브랜드 신뢰성 등 많은 공통 요소들이 상호 협력 기반 무역 파트너십으로 발전 중입니다. 벌크리스트 분석은 단순한 거리나 위치 계산을 넘어 지정학적 무역 전략상의 항공 경로, 해운 경로, 물류 거점 설정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벌텍스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 두 나라 간의 그 가장 극한 기후가 어디냐를 볼 수가 있어요. 단거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도가 낮은 나라끼리 연결하면 극한 기후는 거의 없고 그 환경적인 산이 있냐, 뭐 어떤 큰 산이 있거나 큰 호수나 강이 있냐,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거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고 고위도로 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이다 그러면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환경에 날씨의 영향을 엄청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벌텍스를 알면 그 버텍스 이상의 의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관계 속에서는. 왜냐하면 그 안쪽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지 굳이 더, 만약에 그 북극 항로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하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독일이 북극 항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한국에서 지금 북한로로에서 독일 유럽으로 갔을 때와 한국에서 정상적인 그 무역 루트로 해서 뭐 스웨즈 운하를 건너가거나 아프리카를 건너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와의 거리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랬을 때 북극 항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벌텍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북극 항로가 열리고 어느 시점에 북극 항로가 닫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의 그 독일과의 어떤 관련성에서 고위도면 북극 항로 고위도이면 고위도일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위도 국가면 북극 항로가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의 적도권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려도 저위도 국가는 충분히 가니까 남반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상 예를 들어서 북의 러시아 포함, 저쪽 아메리카 포함, 유럽 포함해서 북의 뭐 50도권 아니면 40도권 나라 아니면은 거리상으로는 이게 지금 보면 한국의 의도도 37.5도니까 상당히 줄어져 있어요, 이게.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의도권이라도 북한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스페인까지도 북한로가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로가 가용되는 기간. 예를 들어서 출발을 했거나 도착을 했거나 하면 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북한로는 오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와서 북극 항로가 닫히면 이제 어, 그냥 다시 기존의 루트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유럽에서 북극 항로로 와서 한국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북극 항로가 닫히면
갈 수가 있으니까 보통 항해가 한 달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이 가동성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죠. 쉐빙선도 필요할 테지만 기후학적으로 어떻게 북극 항로가 에, 얼마 동안 열릴 것인가 이런 것들 연구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그 물류가 가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잘못해서 뭐 사고가 난다거나 북극 항로에 갇힌다거나 이러면 골치 아픈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의 북극 항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항로로의 그 영해를 갖거나 아니면은 그 북극 항로 자체도 뭐 태평양처럼 보통 영해가 뭐 12일에 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고 그러니까 북극도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항로가 이제 공용 항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북극 항로 기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볼텍스 분석은 그래서 중요하다. 단순한 거리나 위치 계산을 넘어서 지정학적, 무역, 전략상의 항공 경로, 해운 경로, 물류 거점 설정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미래에는 이러한 위치성 브랜드 인식, 기후 특성까지 포함한 거시적 전략 판단의 툴로서 국가적인 체계 제도가 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 마무리.